돈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종이 조각이나 동전들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걸까요? 더 놀라운 건 나라마다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톰이라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평소 달러만 써왔는데 갑자기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졌습니다. 공항 환전소에서 자신의 달러를 유로로 바꾸려 했는데 1달러가 겨우 0.86 유로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놀랐죠. 왜 1달러가 1유로가 아니지 하고 의아해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베트남에 갔을 때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1달러가 무려 26,300동이나 된다는 거였어요. 같은 돈인데 왜 이렇게 가치가 천차만별일까요? 이런 궁금증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의 핵심을 건드리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환율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매 순간마다 변하고 있고 그 변화 하나하나가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오늘날의 돈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국제 경제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과거 사람들이 사용했던 돈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금이나 은처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물질이 화폐 역할을 했거든요. 특히 근본위제라는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됐는데 이건 정말 간단한 원리였습니다. 각 나라의 돈은 정해진 양의 금과 교환할 수 있도록 보장되었고 따라서 돈을 더 찍어내려면 그만큼의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죠. 마치 은행에 예금이 있어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본위제 시대에는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돈이 금이라는 같은 기준으로 가치가 매겨졌기 때문이죠. 미국 달러 1개가 금 1온스와 교환되고 영국 파운드 4개가 금 1온스와 교환된다면 자연스럽게 1달러는 0.258운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였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한 명확한 시스템이었어요. 마치 모든 화폐가 금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분수처럼 작동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돈의 공급량도 늘어나야 하는데 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 거죠. 특히 2차례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나라들이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고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야 했는데 근본 위제 하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마치 신용카드 한도가 부족한데 급하게 병원비를 내야 하는 상황과 비슷했죠. 경제는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금 보유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화폐 공급을 늘릴 수 없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변화는 1971년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른바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이때부터 세상의 모든 돈은 불안화폐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안화폐란 금이나 애인 같은 실물과 교환할 수 없는 돈을 의미해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이건 돈이야 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거죠. 이는 경제학에서 피아트 머니라고도 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안화폐를 가짜 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나 금속 덩어리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마치 브랜드 가방처럼 그 가방의 실제 제작 비용은 몇만 원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좋아하고 믿기 때문에 수백만 원의 가치를 갖는 것과 비슷하죠. 돈의 가치는 결국 집단적인 믿음과 신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불안화폐 시스템에서 돈의 가치는 순전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화폐를 갖고 싶어 하면 그 화폐의 가치는 오르고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마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과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화폐를 더 원하게 만들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환율 변동의 핵심 비밀입니다. 가장 무서운 화폐의 적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1,000원으로 빵 한 개를 살 수 있었는데 올해는 같은 빵이 1,200원이 됐다면 인플레이션이 20% 발생한 거죠. 똑같은 1,000원이지만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든 겁니다. 이는 돈의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의 화폐는 사람들이 기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라는 돈을 100만 개 갖고 있는데 매달 그 돈의 구매력이 반으로 줄어든다면 누가 그런 돈을 갖고 싶어 하겠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을 버리고 더 안정적인 다른 나라 돈으로 바꾸려고 할 거예요. 이런 현상을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자국 화폐 대신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만 해도 짐바브웨 달러는 미국 달러보다 가치가 높았어요. 한 짐바브웨 달러로 1.35 미국 달러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잘못된 정책과 정치적 불안, 그리고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낸 결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2000년대 후반에는 빵 한 덩어리를 사려면 수억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100조 짐바브웨 달러짜리 지폐까지 발행했는데 그것도 몇 달 안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이 돈을 쓰레기 봉투에 담고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짐바브웨 정부는 자국 화폐 발행을 포기하고 미국 달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 같은 외국 돈을 공식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가 자국 돈을 포기한다는 건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중앙은행이라는 기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유럽의 유럽중앙은행 같은 곳들이 바로 그런 기관이에요. 이들은 이자율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서 경제를 조절합니다. 이자율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이자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만약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년 후에 105만 원을 갚아라 라고 했다면 5만 원이 이자이고 이자율은 5%인 거죠. 마치 돈을 대여해주는 렌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빌려주면 렌털비를 받고 집을 빌려주면 월세를 받는 것처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높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돈을 빌리는 비용은 더 비싸집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되죠. 기업들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걸 꺼려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시중의 돈의 양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경제학에서 긴축 통화 정책이라고 불립니다. 외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만약 한국의 이자율이 5%이고 일본의 이자율이 1%라면 외국 투자자는 당연히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 하겠죠. 같은 위험 수준이라면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곳에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투자하려면 먼저 달러나 엔화를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캐리 트레이드라고도 부릅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어요. 따라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성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발표를 할 때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정책이 다른 모든 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마치 거대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가고 다른 나라들의 화폐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 나라의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적 신뢰성도 화폐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자신의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치적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권이 자주 바뀌거나 정책이 일관성 없게 변하는 나라에는 투자하기 꺼리거든요.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정책 리스크라고 불리는 위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외국 기업들에게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지으면 10년간 세금을 50% 깎아드릴게요 라고 약속해 놓고 2년 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안하지만 세금 혜택 취소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둘 거예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거예요. 한번 이런 일을 당하면 다른 기업들도 그 나라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결국 그 나라는 외국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정치적 불안정성이 화폐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쿠데타나 대규모 시위, 전쟁 위험 같은 뉴스가 나오면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는 몇 시간, 심지어 몇 분 만에 급락하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해 자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을 자본 도피라고 부르는데 마치 화재가 난 건물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대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제적 안정성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국가 부채가 너무 많거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이거나 실업률이 높거나 은행 시스템이 불안정한 나라의 화폐는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반면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나라의 화폐는 자연스럽게 인기를 끌게 되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당시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화폐 가치가 몇 달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외국 투자자들이 일제히 자금을 빼내면서 생긴 일이었죠. 이런 상황을 자본 유출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무서운 현상입니다. 마치 은행에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빼려고 하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한 나라의 경제가 하룻밤 사이에 붕괴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당시 한국의 경우를 보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800원대에서 17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이는 수입 업체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어제까지 100달러로 살 수 있던 물건이 갑자기 200달러를 줘야 살 수 있게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출업체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외국에서 한국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거죠. 이렇게 환율 변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1978년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한 후 겪은 변화를 보면 외국인 투자의 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위안화가 필요했어요.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각종 비용을 지불하려면 모두 중국 돈이 있어야 하니까요.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달러나 엔화를 위안화로 바꾸면서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폭스바겐, 도요타 등 전 세계 유명 기업들이 앞다투어 중국에 진출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중국은 단숨에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이 되었고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 전체가 고속 성장을 이루면서 수억 명의 중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죠. 이렇게 외국인 투자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이 전수되며 국제적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통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단순히 몇 개월이나 몇 년의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10년, 20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거든요.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많은 나라는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무역 관계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물건을 많이 팔면 그 대가로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독일이 전 세계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구매하는 나라들은 유로를 구해서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일이 수출을 많이 할수록 유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유로의 가치도 높아지게 되죠.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독일 자동차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유로화의 위상도 함께 높아진 거예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토요타, 혼다 같은 자동차 회사들과 소니, 파나소닉 같은 전자제품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이런 제품들을 사려면 엔화가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1970년대에 1달러가 300엔 정도였는데 지금은 150엔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엔화의 가치가 2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과정에서 일본은 수출 경쟁력 하락이라는 문제를 겪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제 발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K-팝, 드라마 등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원화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났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 생산국들과 맺은 페트로 달러 시스템은 정말 천재적인 전략이었어요. 1970년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정을 체결했는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거래하세요. 대신 우리가 군사적으로 보호해 드릴게요. 이 협정으로 인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를 보유해야 하게 됐어요. 석유는 현대 경제의 혈액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고 공장을 돌리고 전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이거든요. 따라서 석유 거래가 달러로만 이뤄진다는 건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예요. 이 시스템 덕분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항상 존재하니까 미국은 필요할 때마다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특권을 기축통화의 특권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강력한 힘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돈을 무작정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데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걱정을 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반면 투발루나 나우루 같은 작은 태평양 섬나라들은 수출할 만한 상품이 거의 없어요. 관광업이나 어업 정도가 주요 수입원인데 이런 건 국제적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의 화폐는 국제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신 미국 달러나 호주 달러 같은 주요 화폐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환율의 변동성을 피하고 싶은 나라들은 자국 화폐를 다른 나라 화폐에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고정환율제라고 부르는데 브루나이가 대표적인 예예요. 브루나이는 자국 화폐인 브루나이 달러를 싱가포르 달러와 1대1로 고정시켜 놓았어요. 즉 언제나 브루나이 달러 한 개는 싱가포르 달러 한 개와 정확히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뜻이죠. 이 시스템의 장점은 환율 변동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브루나이 사람들은 싱가포르에 가서도 자국 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싱가포르 사람들도 브루나이에서 자국 돈을 쓸 수 있어요. 마치 서울과 부산에서 똑같은 원화를 쓰는 것처럼 편리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환율 변동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벨리즈라는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해요. 벨리즈 달러를 미국 달러에 2대1로 고정시켜 놓았거든요. 즉, 벨리즈 달러 2개는 항상 미국 달러 1개와 같은 가치를 갖습니다. 관객들이 환율을 계산하기도 쉽고 무역업자들도 환율 변동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고정환율제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자국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브루나이 경제만 어려워졌는데 싱가포르 경제는 괜찮다면 브루나이는 자국 상황에 맞는 독립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집니다. 마치 쌍둥이가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고정환율을 유지하려면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면 왜 전 세계가 하나의 통일된 화폐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환전할 필요도 없고 환율 변동 위험도 없고 국제 거래도 훨씬 간단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의 유로화 시스템을 보면 단일 화폐의 문제점들을 알 수 있어요. 유로존에 속한 19개국은 모두 유로를 사용하는데 이 나라들의 경제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독일처럼 경제가 탄탄하고 수출 경쟁력이 강한 나라가 있는 반면 그리스처럼 국가 부채가 많고 경제 구조가 취약한 나라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나라들이 모두 같은 화폐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가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만약 그리스가 독립적인 화폐를 사용했다면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독립적인 정책을 펼칠 수 없었죠. 마치 팀 스포츠에서 한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혼자 쉴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해요. 팀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2009년 그리스 금융위기가 다른 유로존 국가들로 확산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리스의 문제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번져가면서 유로 전체의 신뢰성이 흔들렸습니다. 독일 같은 건전한 나라들도 덩달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만약 전 세계가 단일 화폐를 사용한다면 이런 문제가 지구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있어요. 한 지역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 수도 있는 거죠. 또한 나라마다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강한 화폐를 선호해요. 화폐 가치가 높으면 외국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싱가포르처럼 석유나 식료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예죠. 싱가포르는 국토가 작고 자원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필수품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 화폐의 가치를 적절히 높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야 국민들이 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 반대로 수출 중심의 나라들은 적당히 약한 화폐를 선호합니다. 화폐 가치가 낮으면 자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거든요. 중국이 오랫동안 위안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중국 제품을 외국에서 더 싸게 살 수 있게 만들어서 수출을 늘리려는 전략이었죠. 이 전략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거든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억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 발전 전략이었지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느껴진 거죠.
환율 조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자국 화폐를 대량으로 사거나 파는 것이에요. 자국 화폐를 많이 팔면 공급이 늘어나서 가치가 떨어지고, 반대로 많이 사들이면 수요가 늘어나서 가치가 올라갑니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거나 매수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하지만 이런 개입은 많은 비용이 들고 시장의 반발을 살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해요. 스위스 중앙은행이 2015년에 보여준 사례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당시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스위스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앙은행이 더 이상 프랑 가치 상승을 막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그 순간 프랑의 가치가 몇 분 만에 20% 이상 급등했고, 전 세계 외환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죠. 많은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았고, 일부 외환 거래업체는 파산하기도 했어요. 중앙은행의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환율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경제 원리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국제적 파워게임, 심지어는 중앙은행 총재의 한마디 발언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현대 경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구 반대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유럽, 아시아까지 번져가면서 글로벌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졌어요. 환율 시장도 예외가 아니었죠.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산을 찾아 달러로 몰려가면서 다른 나라 화폐들의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협력해서 위기에 대응해야 했어요.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일본은행, 한국은행 등이 서로 통화를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을 맺고 함께 금리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죠. 결국 환율이 나라마다 다르고 계속 변하는 이유는 각국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마다 키와 몸무게가 다른 것처럼 나라마다 경제의 체질과 상황이 다르니까 화폐의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차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환율을 만들어내는 거죠. 환율 변동이 때로는 불편하고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각 나라가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해요. 환율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해는 우리가 글로벌 경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술 발전, 국제관계 변화, 새로운 경제 정책 등에 따라 환율 시스템은 계속 진화할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등장,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등은 미래의 화폐 시스템을 또다시 바꿀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환율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현명한 경제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